안녕하십니까. 뉴스 특집 진행을 맡은 하태원. 네, 성시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심도 있는 발언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배혜림 채널A 법조팀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병우의 진실 게임을 푸는 숫자 17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부자당이죠. 최순실이 갖다 나는 여기 기억나는데 작품 자체고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우병우 아드님 아니세요? 우병우 아드님 아니십니까? 현재도 모릅니다. 언제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 명령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일대기 같은 영상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이라는 숫자라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주로 17과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러네. 대통령 네. 사실 네. 18하고 연관이 많이 돼가지고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목을 뽑을 때 그 네. 18이라는 것 때문에 그 숫자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어감이 좀 네, 안 어감이 좋죠. 안 좋아가지고 네. 제목 딸 때 굉장히 고민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우병우 수석 역시 뭐 17 또는 17대 1 그래서 17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데 저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개인의 실패였다면 네. 뭐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네.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와 연관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가 17대 1로 어떤 청문위원들을 다 쓰러뜨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저희가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청문회. 사실 청문회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확신이 있다라는 게 이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우병우 수석의 그 관련된 범위가 광범위하다라는 확신은 들었지만은 반대로 이것을 어떻게 네. 그 사실 최고의 법률가 중 하나인 민정수석 출신의 어떤 그 증인을 올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청문회라는 게 여야 간의 협조 플레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좀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결국 보니까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네.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결국 국민의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더 실감했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가 왜 그렇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 또 엘리트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린 시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베일입니다. 그 우 전 수석이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 뭐 엘리트, 뭐 이런 걸로 불려왔다면서요? 어릴 네, 때부터. 저희가 고등학교 교사 인터뷰를 네.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우수한 똘망똘망한 학생이었고 네. 그리고 그 맞습니다. 네. 학교 그 기록부에 봐도 그 정의로운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했었고 초심은 좋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을 해서 네. 소년등과라고 하죠. 네. 대학교 재학 중 대학교 3학년 때 검사 그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사법시험도 사실 최연소 네, 합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만 20세. 20세에 소년등과죠. 쉽게 합격을 얘기하면. 해서 출세 가도를 네. 달려왔죠. 네.
자, 길진균 기자. 저희가 준비해놓은 판넬이 하나 있는데, 자, 우병우 한번 퍼즐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 퍼즐을 보면서 우병우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간단히 한번 짚고 가볼까요? 그러시죠. 우병우 검사 아까 네. 배림 기자가 얘기했지만 학창 시절부터 전국 석차를 달렸던 네. 천재로 소문을 났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네. 시작합니다. 이게 네. 이제 검사 제가 또 법조를 출입했지만 네. 검찰 처음 법조인이 시작해서 서울중앙지법 또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엘리트 코스의 첫 단계거든요. 네. 그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엘리트 코스만 쭉 쭉 올라가다가 결국 그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네.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네. 사건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물을 먹죠. 무슨 얘기로. 그 다음에 물을 먹었다는 게 어쨌든 네, 아주 검사장 잘 나가다 측에서, 한번 좀 예. 삐걱했다 예, 그런 그 얘기죠. 이후에 이제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돈을 벌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제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네. 그 검찰 때 별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항상 그 공통적인 게 굉장히 뻣뻣하다. 네. 뭐 깁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일단 뭐 그 네. 좋은 성적으로 검사가 임관이 됐고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그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리에 계속 갔었고요. 네. 그리고 수사를 하고 동료 검사들이나 후배 검사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명석관 두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평가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네. 인품이라든가 네. 수사를 하면서 이제 피의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네. 하지만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는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될 때 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후배 검사로 두는 것이 네. 사실은 그 선임 검사로서는 네.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두각을 그럼 드러냈었고 인기가 많았겠네요. 오히려 그 뭐 부장검사나 윗선으로부터. 그렇진 네.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년등반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나이가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뻣뻣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네. 사실 굉장히 당시에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검사 승진이 안 되고 검찰을 나가고 나서 민정수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기술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면 평가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심기선 대기자. 예. 뭐 어쨌든 로비 노 뭐 이렇게 뽑아봤는데 뭐 검사가 로비가 잘 안 통하는 검사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죠. 네. 내가 볼 때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우병우 전 수석이 아까 뭐 소년 등과를 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전국 석차가 100위 이내면은 네. 서울에 있는 그런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봉화 같은 그런 시골에서 서울 법대를 들어간다.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서는 네.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프레스를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얘기한 대로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검사라는 그런 거는 아마 최고의 어떤 뭐랄까 훈장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것이 어떤 게 보면은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또는 상명하복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우병우 수석같이 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수석이 되고 마는 그런 네. 불행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느낌도 듭니다. 네, 지금 심규선 대기자가 설명하는 사이에 지금 화면에 비춰진 그림은 지금 대치동 특검사무소죠. 특검사무소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죠. 2차관이 지금 소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고성차가 도착이 돼 있고요. 아마 10시부터 본격적인 공개 소환 수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2시에는 최순실 최순실 씨가 공개 소환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특검사무소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개 소환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첫 소환자가 김종 전 차관이고요. 김종 전 차관은 사실 구속이 되지 않고 네. 이제 그 조사를 받아왔었는데 이제 공개 소환자는 저렇게 김종 차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네. 있죠. 오후 2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팀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팀과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미르 K 재단 수사부터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병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1등 가도를 달리면서 굉장히 뻣뻣하고 정말 깁스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인데
한 번의 좌절이 오죠.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그렇습니다. 그 좌절을 말씀하신 게 아마 네. 그 노무현 노무현 전 전 대통령 대통령. 수사 때 네. 당연히 승진할 거라고 예상했던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을 합니다. 당연한 것도 있나요, 근데? 근데 그 검찰 내부에서는요, 네. 제가 법조를 해보면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 사람은 검사장까지는 가겠다. 예상이 그리고 되는군요. 법관 같은 경우는 이분 같으면 고법부장까지는 네, 가겠다. 네. 이런 게 딱 보이는 아하. 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네. 때요. 우병우가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중에 지금 하나였다는 거죠. 특검 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병우 검사가 처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2001년 이용호 특검, 네. 차정일 특검 때 파견 검사로 파견을 네. 나옵니다. 지금 네. 현재 우리 특검에 또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 가는데 엘리트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수사를 하는 만큼 검찰에서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데요. 네. 그때 아마 저도 처음 우병우 검사를 네.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갔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면서 이분의 수사가 잘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냉정하고 칼 같은 수사를 하지만 특수부 검사는 어떻게 보면 물 같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무리 물 같은 없이 수사, 이 예. 수사를 마무리하고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피의자가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수사가 그로 인해서 결론을 못 내고 망가지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병우 검사가 당연히 승진할 거라고 예상했던 검사장 승진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당시에 검사장 승진을 가지고도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 19기죠. 검사장 네. 승진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같은 기수에서 4명이 승진을 했는데요. 네. 그때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굉장히 자신도 납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네. 전해지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좋지 않게 했다. 네. 이런 이유로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원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 그 4명 승진자 중에는 그 제주지검장을 지냈고 이 성추행 그 논란이 있었던 김수창 검사장이 포함이 돼 그 당시 있었거든요. 승진했다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검사장 승진이라는 게 사실 능력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지역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이 민정수석이 되고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을 이른바 물먹인 그런 검사장들, 그런 분들이 더 높은 요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떤 그 한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검사장 승진 한 번 물먹을 수 있는 건데 너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네. 아마 본인한테 그런 얘기하면 좀 반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검사장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검사한테는 검사의 꽃이라 그런 그런 그렇죠.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입니까, 검사님?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검찰의 정원이 지금 검사의 정원이 1942명인가 뭐 2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50명 약간 넘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얼마인가요? 40대 1의 경쟁률을 네.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그 기사 보셨죠? 경찰의 꽃이라는 경무관, 경무관. 네. 검찰의 꽃이 검사장, 네. 군으로 치면 군인으로 치면 장군. 장성.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한 번 그 물먹은 것이 사실은 엄청난 그 뭐랄까 토하마 내지는 반발로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준석. 사실 이런 네. 부분을 이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우병우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짚어봤지만 네. 사실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고 어린 네. 시절에 이제 등과를 했기 네. 때문에 사실 꿈이 그만큼 커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 초임검사 시절부터 실제 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뭐 로비에도 굴하지 않는다. 뭐 수사 자체는 굉장히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봐야 될 건 어쩌다가 우병우 이 수석이 네. 결국에는 뭐 인터넷 용어일 수도 있지만 흑화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보면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우병우 수석이 결국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던 네. 사실 뭐 검사가 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뭐 조직적으로 했던 수사기 때문에 네. 이 뭐 질문한 내용 특정 내용들을 우병우 수석이 다 기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본인이 이렇게 도구적으로 활용되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본인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실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내 인사권자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히 잘 보여야겠다라는 어떤 방향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물론 장모가 어떻게 뭐 선이 닿고 이런 정황이 네. 있지만은 결국에는 밖에는 알려졌지 않지만은 실세인 사람들에게 줄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 흑화의 과정을 짚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걸 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지금 현재 김종 전 차관이 호송차에서 네, 네. 내리는 모습. 자, 마스크를 하고 있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하셨습니까? 네, 삼성의 대가를 뭐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어가죠. 접지력을 왜 하신 건가요? 네, 아직도 김종 이거 전 안 하시나요? 차관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계, 특히 체육계죠. 체육계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던 장본인으로 돼 있는데 결국 저런 모습으로 지금 특검에 소환되는 상황이 되고 네, 있네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바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고요. 조금 뒤 2시에는 최순실 씨가 소환됩니다. 이 특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소환되는 2명의 인물인데요. 저희가 그 소식도 자세하게 나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가 굉장히 가깝네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기자들이 저기 앞에 서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포토라인을 만들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묻는 건 좀 힘들 것 같죠. 네, 김종 전 차관에게는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인생에는 굉장히 긴 발걸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누린 게 많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을 한번 떠날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그 당시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배혜림 기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 조직을 떠날 때 사직 인사로 23년 동안 검사로 살아오면서 보람을 느낀 때도 많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의무감에 힘겨운 적도 많았다라는 이제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는데 거의 그 자신의 인생이 검찰에서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떠나면서 이제 약간 무거운 마음이었겠죠. 검사장 승진이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은 가슴에 품고 이제 짐을 내려놓겠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짐을 내려놨다고 하는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 사직 인사를 하면서 언제 내가 다시 돌아와서 권투 중래 해서 돌아오면 어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칼을 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길진경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검사장 승진을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이유로 물러난 다음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재발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거기도 검사장 승진에 공안부 출신으로 아주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공안검사가 밀려나면서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번 정권에 와서 총리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검사 역시 선후배들 사이에 호불호가 엇갈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게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검찰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다시 입성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길정균 기자가 해줬는데, 자, 그걸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배혜림 기자가 얘기했지만 민정수석 내지는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검찰의 인사권은 당연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만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게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병우 검사와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하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청와대에 발탁되게 됐는지 또 그 청와대 생활은 어떠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시죠. 우병우의 진실 게임. 그 첫 번째 궁금증. 부활의 진실. 대통령과 우병우. 두 사람의 만남.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아셨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그럼 어떻게 민정비서관? 청와대에 가기 전에 대통령을 전혀 몰랐다는 것. 대통령은 우병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둘 사이에는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했다면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했지. 대통령께서 그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화려하게 부활한 우병우. 그는 왕 실장의 남다른 충성심에 검찰 조직의 추억을 떠올렸던 걸까?